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는 우편 금융상식 요약집으로 여러분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우편 파트 이제 총론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주로 이제 수강하시는 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본 강의를 갖다 충실히 이행을 해서 마무리 이제 어느 정도 정리 파트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좀 빠르게 이제 진도를 나가면서 좀 핵심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제 수험계 쪽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아무래도 기본서 정도는 양이 좀 부담이 되니까 요약집으로 좀 강의를 좀 듣고 그다음 문제풀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시험장으로 가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 사전에 공지한 것처럼 이번 강의는 어떤 개념 설명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핵심 정도만 빨리 찝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간에 한번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강의는 여러분들 기본서 한 3회독 정도는 보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신 분들이 이제 좀 단기간에 그렇게 좀 속성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쨌든 이 시험 우편 고명 상식이라는 게 어떤 학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인 만큼 기본 강의를 안 듣고 요약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나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설명이나 그런 것도 좀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같은 내용의 그 기본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참조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8페이지 보시면 우편의 의의 및 사업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우편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모든 강의가 저도 이제 그렇겠지만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강의가 총론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총론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파트도 아닙니다. 의의 실컷 공부해봤자 여러분들 실제 점수에게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수험생이 의미, 그런 것들은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그 시험에 나올 것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집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중점을 두고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넓은 의미, 좁은 의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의미 자체 내에서는 광의의 의미가 있고요, 협의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요약집에 제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 좀 구분하기 쉽게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측면에서 우정사업본부냐 아니면 우편 간서냐에 따라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또한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좁은 의미 같은 경우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 보세요. 대상이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좁은 의미의 우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하면 우편 간서가 대상을 보세요. 문서나 물품, 그쵸? 여기까지는 같은데 그게 뭡니까? 덧붙여서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부가적인 업무들, 그 서비스 그런 것들도 뭡니까? 우편에 포함시키는 게 바로 넓은 의미의 우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주체적인 측면 우정사업본부냐 아니면 우정사업부를 포함한 우편 관서냐, 이렇게 넓은 쪽으로 이렇게 잡느냐, 그 차이 여러분 좀 비교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크로스 되지 않게끔 그렇게만 잘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할 것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하는 게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우편은요,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실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통신하고 구별된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부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기업 같은 데는 자기가 일단 뭡니까? 자기의 책임 범주 내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자기가 적자난다고 다른 데서 지원받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적자가 났을 때 다른 애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편저주라고 쓴 거 있죠. 독립채산제를 택되겠다. 독립채산제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자기들이 알아서 살림을 가꾸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게 정부 기업의 특성상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적자가 났을 때 다른에게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에 그렇게 출제를 해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채산제, 그렇지만 다른 회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의미까지 잘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편사업이라는 게 그렇죠. 물론 공익성도 추구를 하지만 그래도 영리성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성과 영리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영리성 다른 말로 기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화가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클라크가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우편 산업은 3차 산업이다. 근데 여러분들 특히나 노동 집약적 사업이 보면 보통 이제 1차 산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원산지에서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냥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1차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업, 광업, 임업, 뭐 수산업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우편 사업은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3차 산업으로 분류한다. 그렇지만 3차 산업이지만 좀 독특하게 뭡니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인건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통은 3차 산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산업 해가지고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편 사업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도 3차 산업으로 분류되지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가 부담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우편 이용 관계라고 해가지고 무슨 공법 관계, 사법 관계니,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예요? 우편 이용 관계, 그다음에 예금 계약 관계, 그리고 보험 계약 관계, 다 무슨 관계? 사법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어떤 일방적인 권력 행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세금 내라든지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하지만은 그 주체들 간의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관계. 그래서 계약관계의 성질을 어떻게 본다고요? 사법관계로 본다. 사법관계로 보면 그 의의가 뭐다? 그렇죠. 이제 사법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한 소송으로 할 때는 우리 뭐 행정소송이나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에서 그 범위를 확정한 이용 관계자 또는 계약 뭐 이용관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 당사자라는 건 뭡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자, 즉 청약과 승낙을 하는 자,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당연히 우편 이용 계약은요, 그렇죠? 발송인과 우편 간서가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거니까 계약 당사자는 우편 간서와 그다음 발송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취인 같은 경우도 우편 계약이 성립하면 일정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지긴 했는데 이해 차원에서 그냥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수취인은 계약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계약이 성립하면 수취인이 그 우편물 발송인이 나한테 보내니까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수취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뭡니까? 우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자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게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 수취 거부권 같은 거 그런 것들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자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정한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우편 이용 계약에서도 그렇게 꼭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취인은 계약 당사자는 아니고 다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우편 이용 관계자라고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편 이용 관계자에서 우편 간서 발송인 수취인, 우편 간서는 뭐 우편 송달 의무, 요금 징수권 등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수취인 같은 경우는 보세요. 우편물 수취권, 수취 거부권은 있지만 자 발송인과 다르게 뭐는 없습니까? 그렇죠. 우편물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또한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나와 있는데 수취인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뒤쪽에 나오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이용 계약의 성립 시기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의 성립 시기 자. 우리 우편 이용 계약 그리고 예금 계약, 보험 계약 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우편 이용 계약은요. 자, 우리 그 사정에 따라 우리 어떻게 우편 이용 계약을 어디서 체결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우리가 우체국 창고에서 할 때는요. 그렇죠. 우편물을 접수한 때 우편 이용 계약이 성립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체통을 통해서 우편물을 갖다가 넣을 때는요. 그렇죠. 우편물에 투입한 때
뭐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뭡니까? 우체통에 넣는 순간에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우체통이 만약에 누가 도둑이 우체통을 들고 가더라도 분실하더라도 뭡니까? 우편 간사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접수했을 때는 그때는요 영수증을 교부한 때 이렇게 각각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체통에 투입한 때 그럼 뭡니까? 여기서 계약 성립식이라고 했는데 집배원 아저씨가 그것을 열어보고 그걸 이제 수거하시는 분 있죠. 그걸 갖다가 수령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계약 성립시가 늦춰지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우체통이 뭐 돈 안 되고 분실되더라도 아직 이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 간서로서는 우편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뒤쪽에 예금 계약은요. 그렇죠.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수납 직원이 예금 의사를 합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뭡니까? 물론 현금으로 많이 계산을 현금으로 예금을 했을 때는 현금을 받아서 이를 확인한 때 이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우리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물 계약으로 본다라는 그런 학설이 뭐 큰 힘을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은요. 보험 계약은 다릅니다. 보험 계약은 자 우리 누가 청약을 하나요? 그렇죠. 보험 계약자가 나 보험 가입할래요라고 청약을 하면 보험회사 쪽에서 즉 보험자입니다. 보험자 쪽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가입을 승낙하면 그 승낙 순간에 보험 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보험 책임은요. 보험 계약이 성립한다고 책임이 개시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상법에는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그래서 우리 관례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 계약 청약할 때 제1회 보험료도 같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최초 보험료 내라고요. 그래야지 그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고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는 이제 특정 영역을 갖다 그냥 이제 보는 거, 그 부분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여러분들 아울러서 그렇게 보면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문제 수준이 점점 어려워지면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체를 보면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게 또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이라고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해서 여러분 국경장관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경영주체는 국가고 관장 하는 것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자 여러분 보세요. 요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관이 여러분들 우편사업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체로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이유는 뭐, 그쵸. 전국 체계적인 조직이라든지, 그쵸. 뭐 사기업에 이걸 맡겨버리면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아예 배달을 안 해버리겠죠. 그러다 보면, 전 국민이 고른 어떤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결하실 게 서신 독점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신 그것을 배달하는 건 누구에게? 국가에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궁금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럼 국가가 서신을 독점하는데 그럼 서신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국가가 독점하는 범위는 뭘까?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독점의 대상은 뭐다? 서신이다. 그럼 서신 안에 범주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서신이 어떤 서신인가? 그걸 여러분들 한번 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350g 이하이고 통상 우편 요금의 뭐 10배 이하인 그 우편물 이렇게 서신이겠죠. 서신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서신의 범주에 들어가고 그 서신 독점권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근데 서신의 범주에 아예 포함이 안 돼 버리면요. 국가의 서신 독점권에서는 제외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배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부 개인이나 어떤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런 배달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용카드 있잖아요. 여러분 신용카드를 적납 발급받는 게 아니라 혼합으로 우리가 발급받았다.
그럴 때는 뭡니까? 나중에 우리가 발받을 때는 그렇죠. 우리 뭐 택배 아저씨인지 아니면 뭐 퀵서비스 아저씨인지 오셔가지고 우리가 배달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체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신용카드는 서신 독점권에서 서신에서 제외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직 구체적인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서신 제외 대상이라고 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충분히 암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요건들 있죠. 그것까지 저 밑줄 쳐서 잘 확인하시면, 밑줄을 쳐드렸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쵸, 신문. 신문 배달 우리 우체국에서 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 간행물. 세 번째는 서적인데 가나다 요 있죠. 가나다 세권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제본,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 있을 것. 요거 요건 하나랑요. 다음 두 번째는요.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근데 요거는 셋 다 명칭을 갖다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발행인만 하든지 아니면 출판사만 하든지 아니면 인쇄소만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이라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쪽수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서적이야말로 서신에 서신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독점해서 배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상품 안내서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집에 있으면 뭐 상품 안내서 광고 책자들 날라오잖아요. 자, 그런 건 어떤 경우 16쪽 이상이다. 이때는요 서적과 달리 표지를 포함한다. 그래서 표지를 포함한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하는입니다. 봉하는이 아니에요. 봉하지 아니하는 뭐 첨부 서류나 송장 같은 경우도 역시 서장에서 제외되고요. 그 외에 이제 국제 서류라든지 특히 이제 상업용 서류.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큰 회사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 보면 킥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서류 배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류 배달 관련해서는 서신에서 제외된다. 다만 요 서류라는 요 상업용 서류는요 12시간 이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상업용 서류라고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서신에서 제외된다. 이게 의미가 뭐라고요? 그렇죠. 국가가 독점해서 송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우편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는데 자 요약집에는 제가 이거 제정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60년에 우편법, 그 다음에 1961년에 별정 우체국법, 그 다음에 1982년에요.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해서 1982년, 그리고 1996년, 뭐,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연도까지 다 외워지더라고요. 1996년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공부할 때는 제가 편저주라고 해서 써놨죠.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재정 순서 한번 알아보시고 자정 순서. 그 다음에 법률의 내용들 있죠. 그걸 갖다가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내용 내놓고 이거와 관련되는 법률은 하고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법률의 명칭하고 내용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 근데 매치를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딱 두 개씩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편법하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얘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법이랑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있죠. 그거랑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편법 보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뒤쪽에 이제 물론 요약집에는 안 실어놨지만 기본 교재에 이제 우편법에 관한 내용들 쭉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법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벌칙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기본 내용에다가 손해배상 벌칙 그러면 어디로 가라? 우편법 1960년. 그 다음에 1961년 보시면 별정 우체국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아직까지 휴전한 지 아직 10년도 채 되지 않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도 돈이 없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체국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설이라든지 건물 같은 거를 우체국이 직접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어떤 개인의 건물이나 그런 걸 갖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다가 이런 별정 우체국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정 우체국의 개념도 한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별정 우체국법은 어쨌든 별정 우체국의 근거 법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없는 지역의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건물을 임차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 건물이에요. 개인 건물에다가 그래서 예전에 시골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지금으로 따지면 마트죠. 거기다 뭐 라면을 갖다 놓고 국수도 갖다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그 옆에 또 뭡니까? 우체국 마크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건물에 그냥 우편 업무를 그렇게 취급한다. 그게 바로 별정 우체국법 이렇게 해가지고 별정 우체국의 근거가 된 법률이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별정 우체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했던 게 1982년에 우편 취급국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 취급국. 그다음 4번 보시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해가지고 요 내용들 있죠. 보시면 경영 합리성,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례란 말이 나오면 기본법보다도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한다? 특별법, 특례 규정을 먼저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편법이 대처된 게 아니라 기존에 우편법이 있는데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런 특례법을 먼저 적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범위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우편한 우편 대체, 우체국 예금 뭐 등등 이런 것들 딸린 사업 해가지고 3번 정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조직 인사, 예산, 경영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등등을 규정해놨다라는 식으로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참고용 해가지고 별정 우체국과 우편 취급국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 있죠. 그 부분 저기 우편 취급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모의고사에 계속 냈습니다. 별정 우체국 제도가 드러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가 바로 뭐라고요? 우편 취급국이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 11페이지 보시면 업무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범위 해가지고 취급 업무는 우편물 접수, 우편 판매 등 우편 업무에 한정된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공통점과 관련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건 좀 보세요. 1번, 2번 정도만 좀 보세요. 그래서 청사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 건물로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라는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점이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저기 특히 이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참고 있죠. 그 우편 취급국의 도입 배경. 그래서 별정 우체국에 한계가 있어서 우편 취급국이 했다. 뭐 자세히는 보시지 마시고 좀 시간이 나시거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어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우편에 관한 국내 법률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법규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 UPU 조약. 우리 이제 뒤쪽에서 배우시면 만국 우편 연합이라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제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UPU라는 국제기구에서 체결한 조약들,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조약. 그래서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의 몇몇 국가가 그렇게 체결한 조약이다. 그다음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다자간.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가 주체가 돼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양자간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 다자간 협정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양자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국제 특급, 즉 EMS를 교환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EMS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국제우편 중에 신속성,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교통이라든 시설을 마련하면 뭡니까? 도착 국가에서 지연되어 버리면 EMS로서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양자가 EMS를 제대로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양자가 서로 체결을 맺든지 아니면 여러 국가가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EMS의 어떤 신속 정확한 배달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다자간 협정, 양자간 협정을 체결한다. 여기 이제 기출 문제 지문 그대로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 보시면 우편사업 보호 규정인데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내용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나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은 좀 과감하게 삭제하고 키워드들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내용들만 좀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우편물 운송 요구권은요. 그렇죠. 막 이렇게 우편 배달하는 차가 고장났다. 그러면 주변에 운송사업자한테 너네 차 좀 우리가 쓰자 이렇게 했을 때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거부를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만큼 무상으로 그런 차를 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근데 다만 특히 운송 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규정으로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당한 보상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하여야 한다 그렇게 다 밑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청구권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키워드들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가 비상사태 조력 청구권,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조력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도움을 갖다가 해줬으면 그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국가 비상사태 조력 청구권 돼있는데 자 여러분들 다행히 즉 우편사업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에서 우리 제재 규정은 동일하다라는 점에서 수험생 여러분한테는 다행이죠. 그래서 어쨌든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 보세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운송원 등의 통행권, 통행료 면제 뭐 통행권, 통행료 면제, 그다음에 도선 요구권 이런 것들도 다 우편사업 보호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런 우편사업 보호 규정은 나중에 보시면 우리 손실보상 있죠. 손해배상 안 해요. 손실보상과 연결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편법에서 분명히 이런 우편물을 운송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운송업자를 통해서 그 우편물 운송하는데 다른 차량, 뭐 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걸 이용했다. 그러면 이건 위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있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지만 이로 인해서 뭡니까? 그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실을 줬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실보상과 연결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뭐 손해배상과 연결된다. 무조건 X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중요한 게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8번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압류 금지. 그러니까 우편 간서가 여러분들 만약에 채무를 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자가 뭘 하지 말라고요? 우편 업무에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압류하지 마. 압류해 버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편물 그 배달 같은 거 그런 것들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법률에서 우편사업 보호 규정으로서 아무리 정당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이나 아니면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은 아니지만 지금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들 있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건 뭡니까? 딱 용도가 우편 업무 위한 거. 대표적인 게 집배원들의 가방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우편물 분류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요거는 뭐라고요? 압류 금지. 근데 여기는 얘뿐만 아니라 원래는 뭡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만든 물건은 아니지만 지금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인 물건들 있죠. 뭐 스카치 테이프라든지 과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원래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만 지금 우편 업무를 위해서 사용 중이라면 역시 압류 금지입니다. 그래서 압류 금지는 요 두 가지. 그렇지만 자, 과세 금지. 요거는 뭡니까?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있죠. 거기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거 양자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좀 비교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 면제 해가지고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 구분하시고요. 그다음 공동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그래서 우리가 해상 운송 중에 어떤 조난 위기가 닥쳤다. 그때는 뭡니까? 원래는 무게 부담에 따라서 여러분 공동으로 뭡니까? 바다에 물건을 던져고 버려야 되는데 이때 우편 물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런 식의 보호 규정, 면제. 그러니까 부담을 면제시키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 다 버리더라도 얘는 안 버려도 돼요. 그러다 마지막에 버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요 압류 거부권이라는 것은 우편 간서가 채무를 진 게 아니에요. 발송인의 채권자가 발송인이 저걸 재산을 빼돌리네 하면서 그것을 압류하려는 찰나에 그 우편물이 만약에 자 운송 중이거나 즉 운송 중에 하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운송 중에 하나는 게 아니라 발송 준비가 완료가 됐다면 그러면 뭡니까? 이때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우편사업 보호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편사업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죠. 그래서 여기는 굵은 것이랑 밑을 친 것들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 아니면 후견인의 동의 뭐 아니면 대리 그런 걸 통해서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에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그 다음에 가정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예금의 그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뭡니까? 우편 사업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무리 너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고요. 자신이 엄마 동의 안 받고 우편 이용 계약 체결했는데요, 취소할게요, 그거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때 그 말은 뭐냐면 단독으로 한 행위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자신이 제한 능력자인데 동의를 얻지 않고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유아, 만취한 사람, 다음 뭐 정신병자,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의사 무능력자거든요. 그래서 민법상 이런 사람들의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편 이용계약 체결했다. 그럼 민법상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죠, 자기가 만취했음을 증명하면 그때는 그 어떤 계약을 대해서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하고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편 이용계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여기서 능력자가 행한 행위로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본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술이 취했다, 아니면 정신병자인데 우편 이용 계약했으니까 이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1번, 2번 내용이고요. 근데 3번에는 여러분들 제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많이 푸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문제집이나 거기 보시면 우편 이용 계약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뭐를 제외하고요? 법률적인 잘못. 자, 이때 법률적인 잘못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법에 있어서 뭐 대표적인 게 사기, 강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왔는데 우편 자, 접수하시는 분이, 자, 우리 뭐 강박으로 너 이거 만약에 체결 안 하면 혼내준다는 식의 어떤 협박을 해가지고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요, 그렇죠. 요거는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아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 주장하면서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뭐를 주장할 수는, 그렇죠, 이때 사기나 강박 등의 이런 법률적인 잘못을 주장해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16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케이스를 만들면서 계속 모의고사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례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뭐 그렇게 복잡한 사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정도만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쭉 글을 읽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암기만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요거는 좀 사례에서 접목을 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헌법, 우편법, 통신비밀법에서 비밀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그래서 우리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편 정보 제공 시에도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도록. 자, 이게 핵심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근데 우리 비밀 보장, 우편물의 비밀 보장은 우리의 개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헌법, 그다음 그 외에 이제 법률들이 있고요. 다만 아무리 기본권이라도 여러분들 무제한적인 기본권이라는 것은 뭐 양심의 자유 정도, 아니면 종교 그 있잖아요. 내심의 자유 뭐 그런 것. 잠깐만요.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 신앙의 자유죠. 그죠? 신앙의 자유 정도라든지 아니면, 양심의 자유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거고, 그 외의 기본권은 다 제한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자, 우리 우편물 비밀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정당한 공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소자들 우편물 갖다가 외부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금연을 한다든지 그런 도장을 찍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런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침해를 최소화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서신 독점권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서신이라는 거, 서신 제외 대상들 봤죠? 특히 이제 서신의 독점권의 그 범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래서 우편물이 어떻다고요? 서신의 범위라는 게 350g 이하 이고입니다. 350g 이하 또는이 아니고 이하 이고. 그 다음에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 이하인 서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보내는 어떤 등기 취급 서신에 대해서는 서신 독점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1, 2번 요거 꼭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편적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해서 그렇죠, 국가에게 독점권을 인정하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야. 여러 나라에서 동일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편 서비스의 구분 및 송달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요번에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나오는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요거는 여러분 잘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과 관련해서 좀 새로운 문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그 문제풀이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나중에 이해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거면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답은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예단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편 서비스는 크게 보편적, 선택적 우편 서비스 그렇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하고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구분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우체국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전 국민에게 적정한 요금으로 자 어느 정도까지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좀 뭐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대상이 그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드느냐 아니면 선택적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 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나누는 기준이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이 다릅니다. 일단 뭐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2kg이라면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는 20k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통상 우편물이냐 소포 우편물이냐 그걸 먼저 구분하시고 그다음 무게를 확인하시고 이게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그렇게 구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보편적 우편 서비스면 아무리 오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체국에서 뭡니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선택적 우편 서비스라면 자 그 우체국에서 만약에 그러한 것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지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서비스 그 대상들 있죠. 자, 우리 통상은 2kg으로 구분하고 소포 우편물은 20kg으로 한다. 그래서 2kg 미만이 아니에요. 이하 20kg 이하. 그 다음에 특수 취급 우편물도요 똑같습니다. 2kg 뭐 이하인 통상 우편물에 대한 등기 뭐 한다든지 아니면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에 대한 등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다. 요거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자 요런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해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 모든 국민이 그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이용하고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는 적정한 요금으로 이런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다음 필요한 사항은 자 이번엔 뭘로 정한다고요? 고시로 정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떤 서신 그 관련해서 송달과 관련해서는 뭡니까? 일부를 갖다가 타인이나 아니면 단체 일부 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시로 정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이게 법률이냐 고시냐 이게 별거 아니라 하지만 엄청 차이가 나는다. 고시는 뭡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든지 그 일정한 권한이 있는 장이 뭐랍니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시각각 이렇게 고시할 수 있는 고시를 갖다가 낼 수 있는데 반해서 법률은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땅땅땅 해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국회가 뭐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도 제때제때 반영하기 어렵지만 시시각각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률이냐 고시냐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 몇 개가 있으니까 제가 뭐 수업하다가 생각나는 것들 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여러분들 좀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적 우편 서비스 해가지고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 대응되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에서 1, 2, 3번 요거는 뭡니까? 2kg 초과, 20kg 초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시면 이제 다른 보세요. 우편과 다른 기술, 영무가 결합된 서비스 전자우편, 팩스, 우편물 방문 접수. 그러니까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네가 방문 접수 안 해주느냐? 이거는 뭡니까?
우편 관세에서 거부하더라도 우리가 뭐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뭡니까? 우편 관세의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뭐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팩스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겠죠? 왜 우리 우체국에서는 팩스 보내는 거 이런 서비스 안 하지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보편적 서비스의 범죄에 들어가면요,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적정한 요금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5번, 6번, 7번까지 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의 범주에 딱 들어가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뭐다? 다 선택적 우편 서비스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거기 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kg의 통상 우편물은 우편 서비스의 대상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하냐, 미만이냐, 그런 것들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잔잔하게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요걸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동이가 2kg의 어떤 뭐 서신 등을 갖다가 발송을 하려고 하는데 통상 우편물이라고 할게요. 그냥 2kg의 소형 포장 우편물,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 소형 포장 우편물을 갖다가 발송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배달 기한입니다. 자, 배달 기한은 우적사업본부가 그 약속한 기간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배달해 줄게라고 약속한 기간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한 기간인데 그것을 이제 넘어서 가지고 배달 기한하고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지연배상과 관련되는 청구 기간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달 기한과 손해배상의 그 지연배상 있죠. 지연에 따르는 손해배상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거 공부하고 그 지연배상 그것과 관련해서 요건들 그거 공부할 때 그 비교를 한번 하십시오. 자, 비교 그때 물론 한번 해보겠지만, 자, 어쨌든 우편물 송달 기준 해가지고 여러분들 특히 중요한 게 통상 우편물 보세요. 통상 우편물 뭡니까? 등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뭐다?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언제요?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까지다라는 3일 이내. 이게 이제 배달 기한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소포도 역시 마찬가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그래서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은 다르게 취급합니다. 어떻게 다르게요? 등기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등기가 안 된 거는 둘 다 똑같이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등기를 하면요. 통상 우편물은 등기하더라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소포 같은 경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길 우리 특급 있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국내 특급에는 이길 특급과 당일 특급이 있는데 이길 특급에서는요 접수한 다음 날까지. 우리 등기 소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특급. 당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날 보내준다는 거죠. 자, 그날 몇 시까지? 20시까지, 즉 오후 8시까지 보내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요거는 이 자체로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다른 것과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비고란 있죠. 그것도 좀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길 특급 등기소포 요거는 접수한 다음 날까지지만 만약에 제주도로 배로 선편을 이용해서 보낸다면 그 다음 날까지 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접수한 날부터 며칠까지? 2일이 됩니다. 2일까지.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접수한 날부터 3일까지 안 해요. 접수한 날로부터 D라는 게 접수한 날이니까 D 플러스 2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훨씬 중요합니다. 자, 제가 잠깐 좀 요거는 스킵하셔도 좋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뭐 단체 톡방을 운영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보험 파트인가 봐요. 제가 이제 일일이 답변을 못 달아드리는데 이제 보험 이제 전문가이신 분이 이렇게 답변을 참 잘 달아드리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요. 물론 이제 그런 궁금점을 갖다가 해결하면 공부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시점이 지금 이제 우리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를 공부하든지 간에 자, 우리 국가시험은 고른 영역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고 대답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그쪽에다가 여러분 시간을 투자를 해버리면 점수 나중에 실제로 보면 어떤 점수 고득점을 획득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런 보험 상품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해하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런 시간보다 이런 표 하나를 외우는 게 여러분 득점에는 훨씬 도움이 돼요. 객관식 시험에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실무 쪽에 나가면 그런 내용들은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편 파트 같은 경우 양이 적거든요. 그래도 9문제고 그리고 보험 금융 파트도 양이 훨씬 많지만 거기도 역시 9문제입니다. 보험 상품 파트는요 양이 가장 많지만 맥시멈 2문제. 지금 매년 보니까 2문제 지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100점 만점 해야 되겠지만 시험 공부는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95점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자 아는 것들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아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 외에 여유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암기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양을 갖다가 쫙 늘려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보지 못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틀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그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다시 그 내용을 갖다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게 암기가 되었을까?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렇게 할 자신 없다 그러면 계속 뭐 해독수를 계속 늘려가지고 계속 반복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자동적으로 머리에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방법을 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물론 궁금하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좋지만 근데 너무 지금 보니까 질문 쪽이 보험 쪽으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보험 쪽으로 근데 질문이 제가 보기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실무가들 그 대답하시는 분이 보니까 아까 하긴 하니까 보험 쪽으로 이제 지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근데 질문 자체가 제가 가끔 보면 이게 너무 수험적으로는 좀 동떨어진 그런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제가 주제 넘죠.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모습들은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서, 상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배달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예외를 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누가요? 중요합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아니고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역시 정해서 공고한다. 배달 기한을 정해서 공고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배달 기한 적용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뭡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지만 우리 주 5일 이상 발행되는 뭐 일간 신문이라든지 관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외로 뭡니까?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가 아니라 접수한 다음 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일간 신문이 여러분 접수한 날부터 3일,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이다. 그러면 그 신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뒀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제가 그 우편법 시행규칙 쭉 찾아가지고 그 관련되는 규정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